연구 설계 유형과 최신 논문 읽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남은우입니다. 네, 저희 이번 세션 주제가 이제 연구 방법론이니만큼 이제 실험 연구에 관한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반대로 관찰 연구에 관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먼저 연구 설계 유형을 굉장히 간단하고 짧게 다루고 나서 이제 논문 하나를 읽어볼 텐데요. 연구 설계 유형의 종류 보시면 의학도서관 사이트에 이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되게 잘 정리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작위 임상시험도 있고 진단, 메타 분석, 관찰 연구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무작위 임상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의학 연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실 연구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작위 임상시험은 그래도 뭔가 환자군을 모으는 것부터 뭐 어떤 처리, 뭐 치료 약을 준다거나 아니면 플라시보를 한다거나 하는 등 이제 실험자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연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관찰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텐데요. 진단에 관한 연구는 그냥 제목부터 이제 진단 기준에 관한 평가, 뭐 다이그노스 일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AUC 커브를 본다든지 이제 진단 기준에 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 연구는 쉽게 말해서 그냥 집단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출간됐던 논문들을 다시 분석함으로써 내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이 플로우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논문들을 추가시켰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기준으로 제외시키고 그래서 총 어떤 몇 가지의 논문을 받고 이 논문들은 어떤 내용이었고 각각의 논문의 내용을 또 언급한 후에 그 논문들을 다시 합쳐서 통계를 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등을 이제 리설트에 넣는 연구 논문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찰 연구에는 약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무작위 임상시험, RCT로는 비윤리적인 경우, 예를 들어 폐렴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폐렴에 대해 알고 싶다고 폐렴에 걸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폐렴에 걸린 환자들과 뭐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하는 등 그런 연구 방식을 관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크로스 섹션 스터디는 한국어로도 단면 연구라고 하고요. 어느 한 시점에 단면을 관찰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뭐 암 발병률은 어땠는가와 같은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의 경우는 케이스랑 컨트롤을 비교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코호트 스터디의 경우에는 이제 코호트의 정의가 어떤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꼭 어떤 질병 하나를 가지지 않아도 되고 뭐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이런 집단을 가지고 비교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이제 의학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타입은 아닌데요. 뭐 예를 들어 의학교육학 연구에서 어떤 교육법을 사용했을 때 의대생들의 만족도는 어땠는가와 같은 연구가 질적 연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화된다기보다는 여기 서베이 퀘스천처럼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Lupus Myelitis Revisited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리뷰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 임라들을 따라서 이제 그대로 읽어볼 거고요. 저희가 리뷰할 논문의 경우 이제 2025년에 게재될 이제 온라인에 먼저 나왔지만 아직 이슈도 되지 않는 아주 새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럴러지 논문의 경우 임팩트 팩터, 그러니까 그 저널이 얼마나 좋은지가 한 8.8 정도로 꽤 좋은 순위고요. 그리고 뉴럴러지 저널 순위에서도 한 10위권 정도에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굉장히 단순하죠. 루푸스 마일라이티스를 리비짓한다. 그래서 리비지트드라는 게 꼭 이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비슷한 이제 리비지트드라고 논문들이 나왔던 것을 봤어서 이제 어떤 논문이냐라고 하시면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이제 기존에 다루어진 거를 다시 리비짓한다 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가 연구 방법론이니만큼 어떤 게 달라져서 다시 보게 되었는가를 봤을 때 이 논문에서는 약 세 가지를 이유로 서론에 언급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루푸스 마일라이티스는 그냥 루푸스 척수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루푸스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한 종류인데, 이 질문을 한번 새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척수염은 루푸스 척수염인가? 그래서 아까 루푸스 척수염을 다시 리비짓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새로운 질병의 등장이라고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제 코비드처럼 아예 정말 새로운 질병이 떡하니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어떤 질병군에 있던 어떤 질환,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모가드라는 질환군으로 새롭게 분류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해놨다시피 이제 2014년부터 별도의 질병으로 인식되고 이제 모가드 용어 사용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진단 기준도 작년에 발표된 만큼 정말 새로운 질병군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이 이제 루푸스 마일라이티스라고 제목을 써놨는데 왜 갑자기 등장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두 질환 모두 이제 루푸스 척수염과 비슷한 이제 척수염 증상을 가지기 때문에 루푸스 척수염을 다시 봐야겠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NMOSD의 경우 이제 타겟 항체가 그러니까 인체에 있는 중추신경계의 수분 채널 단백질이 있고 모거드의 경우는 이제 수초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몸 안에서 항체를 생성함으로써 이제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나오는 다른 어, 제시된 그 배경 지식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검사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 바이오마커를 원래는 엘라이자로 검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셀 베이스드 어세이로 조금 더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가 한 원인이고요.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임상적으로 알 수 있는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뭐랄까 척수염의 MRI에 어떻게 찍히는지가 좀 더 정확하게 나와서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경우에는 이게 자가면역 질환 자체가 좀 환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케이스 리포트로 이제 발표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리포트라는 게 간단하게 우리 병원에서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하는 그런 논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환자 개별에 대한 데이터로 그동안 쌓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이게 바라볼 만한 연구 결과가 부족했다라고 이제 서론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과 가설이 뭐냐고 하냐면 이제 첫 번째 오브젝티브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NMOSD의 바이오마커 항체가 있는 NMOSD와 그리고 새로운 질병인 모가드 두 질병이 임상적으로 어떻게 겹쳐지는지 또는 정말 둘이 아예 별개의 질환인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두 바이오마커 항체가 모두 없는 사람의 척수염은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에서도 비슷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 그냥 이 AQP4-IgG가 혈청에서 검사되는 NMOSD, 그리고 모가드, 그리고 항체가 모두 검출되지 않는 더블 세로 네게티브 세 가지의 임상 양상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로 넘어가서 이제 코호트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환자 집단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거의 연구자가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 쉽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루푸스 척수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류마티스 질환과 척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봐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척수염이다 보니까 염증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기도 했고 또 저희 목적 2번을 보시면 더블 세로 네게티브 마일라이티스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려면 그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사람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여기 갑자기 물티플 스클레로시스가 나오는데 이 질환의 경우에는 NMOS나 모가드처럼 비슷한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이고요. 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이미 다른 질환이라고 진단이 된 거니까 그 사람들도 제외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 부분입니다. 어, 이 연구의 경우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직접 모집하고 임상 양상을 보는 것이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연구 방법론 외에도 좀 이제 임상에서 환자들의 질환 수준, 그러니까 질환 중증도를 보는 척도 몇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MRS의 경우는 overall disability, 전체적인 운동 정도를 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MALS의 경우는 보행 정도와 sphincter disability, 배뇨 관련해서 스핀터 머슬의 사용 척도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RI 스캔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MRI 스캔은 무엇을 보기 위해 활용되냐고 하면 여기서 일단 이 이게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살짝 더 밝은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밝은 선처럼 이게 얼마나 길게 이어지느냐가 longitudinal extent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돌리늄 인핸스먼트가 뭐냐면 가돌리늄을 인젝트 했을 때 이제 MRI에서 좀 더 밝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면 밝게 나오는 부분을 곧 염증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돌림은 인핸스먼트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MRI를 찍어서 거기에 염증이 있겠구나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엑시얼 로케이션은 이제 아까 촉수가 길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단면에서 이제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 뭐 병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테이블 1을 한번 보겠는데요. 테이블 1에는 보통 이제 환자들의 데모그래픽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나이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 검사를 통해서 NMOSD와 모가드 그리고 두 항체가 모두 검출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봤을 때 NMOSD는 꽤 많이 나오고 모가드는 꽤 그에 비해 훨씬 적게 나왔죠. 근데 이것의 경우는 이제 기존 연구 결과와 똑같이 모가드의 경우 오버래핑이 좀 덜 된다라는 연구 결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봐야 할 건 마일라이티스 릴랩스라고 하는데요. 좀 뭐랄까 에피소드 같이 좀 촉수염이 심해지는 그런 릴랩스? 뭐랄까라고 대충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아직 임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NMOSD에서 그런 릴랩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금 여기 밑에 줄임말이 너무 많아서 이 줄임말에 대해 궁금하실까 봐 각각에 대한 질환을 매우 매우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2는 마일라이티스 나디르. 나디르가 이제 마일라이티스가 가장 심할 때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나왔던 임상 증상 척도를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 표는 사실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 환자분들 사이에서 특별한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이제 NMOSD의 경우 항체가 발견된 지 꽤 돼서 플라즈마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자가 공격을 하는 항체를 이제 플라즈마 자체를 바꿔줌으로써 리무브 시켰다는 그런 치료 방법을 이제 NMOSD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거드의 경우에는 환자군이 3명밖에 없어서 1명만 있어도 33%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테이블 3는 이제 MRI 스캔을 어, 통계를 돌린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A가 엑시얼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척수에서 단면을 봤을 때 병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본 것인데요. NMOSD의 경우 모든 환자가 센트럴 콜드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모가드의 경우 센트럴 그레이 온리, 그리고 안테리어 그레이 온리처럼 그레이 매터 위주로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블 세로 네게티브의 경우 어느 한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그래프의 경우는 이제 longitudinal extent인데요. NMOSD의 경우는 이제 길게 병변이 나타나고, 모가드의 경우는 너무 세명이라 좀 일반화하기 어려웠고, 더블 세로 네게티브의 경우는 숄트 세그멘트로 이제 짧게 병변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I 스캔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해석이 살짝 어려워서 그냥 좀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피겨 2의 경우 더블 세로 네게티브, 아까 더블 세로 네게티브는 좀 이제 단면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일반화시키기 어렵고 주로 숄트 세그멘트라고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여기 T2 MRI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부분 밝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이스키미아, 좀 피가 안 통한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인플레메이션, 염증이 나타나는 부위라고 체크를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도 이게 흰색 부분이 띄엄띄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MSD의 환자인데요. 피겨 4의 경우.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다시피 주로 센트럴 코드이고 렁 세그멘트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 아까 피겨 2와 비교해서 이제 비교적으로 이 밝은 부분이 좀 길게 잘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병변의 경우도 이 흰색이 좀 센트럴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으로 와서 이 연구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라고 아주 간단하게 뭐 세 줄 요약시킨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테이블과 이제 피겨를 통해서 알아본 이제 환자들의 MRI 데이터가 뭐 어떤 경향을 보였는지, 그리고 회복률도 이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환자군에서 NMOSD의 오버래핑이 굉장히 많았고, 모가드의 경우는 이제 환자 수가 좀 적은 편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본문에 다 제기되어 있던 걸 제가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서론에서 연구에서 언급했었던 오브젝티브 각각에 대한 내용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NMOSD와 모가드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것을 특징적으로 봐야 하냐라고 하시면, 아까 MRI 스캔에서 봤던 것처럼 병변이 뭐 센트럴 코드에 있는지 아니면 그레이 매터에 있는지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 릴랩스가 NMOSD에서 많았던 것을 참고하면서 이제 더 증상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NMOSD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등 그런 식으로 감염 진단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블 세로 네게티브 그룹의 특징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디스커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연구 결과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원래 이 논문은 이제 더블 세로 네게티브가 어떻다라고 일반화를 시키고 싶었는데 좀 환자들 데이터 자체가 너무 다양해서 아직 언클리어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해서 무조건 염증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첫 번째 페이션 컬렉션 할 때 이제 류마티스 질환도 있고 척수골증도 있는 환자를 이제 238명 모집했는데, 그중에 염증이 없는 환자가 14명 있는 정도로 이제 류마티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염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결론으로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마커로 신경질환을 진단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처음에 서론을 했을 때 여러분이 좀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NMOSD의 바이오마커가 이 항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꼭 항체가 있는 NMOSD라고 굳이 얘기하냐라고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NMOSD 자체가 임상적인 증상을 위주로 진단이 되는 질병이었고,
이제 항원과 항체가 그 이후에 발견이 된 거다 보니까 아직은 항체만으로 진단 기준을 세우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임상에선 항체를 보긴 보지만 그래도 진단 자체는 증상을 위주로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 자체로 신경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재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등장하는 좀 주요 질환들을 간단하게 GPT시켜서 정리를 해 봤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야기하면 그거 보면서 이 논문이 어떻게 이제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었던 좋은 발표인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네. 질문. 일반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이거 설계를 일단 기본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거를 생각하고 이 논문을 가져오셨다는 말씀이 들어가 볼때 이 논문의 연구 방법론 중에 혹시 어떤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서 이 주제에서 소개할 논문을 채택을 하신 건지 약간 업무적에서 특징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한 번만. 저는 사실 이제 제목에 끌린 게 가장 컸습니다. 네. 연구 방법, 그러니까 리비짓 할 만큼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받겠다 싶어서 봤던 거고요. 이제 연구 설계 유형 중에서도 이제 코호트에 해당이 되는 연구입니다. 사실 음, 방법론적으로는 네, 리비짓 할 만큼 이제 이 연구자들이 연구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리뷰하면서 이 방법이 개선되었고 이 방법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을 위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음. 손가락 세 개로 주셨다. 어, 일단 제가 약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치매라는 질환이 어떤 다양한 신경영상 기법을 통해서 진단될 수 있는지 그 치매의 원인별로 한번 탐구를 해보게 될 서진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로는 치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치매의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 정도로 추려봤고요. 그리고 그 원인별 신경영상 기법이 어떻게 치매 진단을 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란 잘 아시다시피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인지 기능이 감소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병이고요. 가장 중요한 치매의 원인 네 가지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도축tuk성 치매 이렇게 네 개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 치매는 말 그대로 알츠하이머병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일어나는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은 신경세포의 세태밀 소실로 인해서 뇌가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뇌 위축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단백질의 축적이나 중요한 단백질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다고 원인은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는 기억력이 되게 중요한 부위인 해마와 후각 뇌피질 부위에서 국한되어서 뇌가 위축이 되어서 기억력 저하만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병이 진행이 될수록 뇌 전체로 뇌가 위축이 되어서 다양하고 심화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먼저 진단하기 위해서 신경영상 기법이 이용이 되는데 구조적 신경영상 기법인 MRI와 기능적 신경영상 기법인 나머지 네 가지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MRI를 이용한 알츠하이머 치매, 즉 AD 치매 진단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알려면 AD 치매에서 어느 부위의 뇌가 어느 순서로 위축이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는 먼저 첫 번째로 뇌측 축두엽입니다. 이 MCI라고 하는 건 경도인지 장애 약어인데요. 이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로 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먼저 침범된 후에 싱글레이트 자이러스라는 부위, 그리고 측두엽 두정엽 부분에서 뇌 위축이 주로 일어납니다. 이외에도 기억력에 중요한 아까 언급드렸던 해마, 그리고 측두엽의 윗부분, 그리고 공간기억에 중요한 비내피즈 이러한 부위들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이걸 MRI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AD 치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위의 위축 자체를 MRI로 측정하는 것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MRI 상으로 각각의 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용돼야 되는 임상에 적용되긴 번거롭기 때문에 특히나 해마 위축 대신에 간접적으로 IUD를 측정하면 MRI를 측정하면 AD임을 알 수 있는데요. IUD는 뭐냐면 인터-엉커 디스턴스, 엉커스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엉커스라는 거는 해부학적으로 해마의 앞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의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해막 위축이 증가될수록 이 IUD 값이 증가한다는 연구 논문을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IUD가 증가한 사람일수록 AD 치매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로 이 IUD를 측정하는 연구 논문을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실험 설계는 AD 치매군과 BAD 치매군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IUD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RCW는 무엇이냐면 구개각 내폭이고 풀어서 말하면 사람의 머리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 크기가 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IUD를 이 ICW로 나눈 보정치라는 값으로 이 연구는 결과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정치 값이 AD 치매군에서 훨씬 크게 나왔고 세 부류가 모두 머리 크기가 비슷한 거를 고려하면 IUD 자체가 AD에서 가장 큰 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AD 치매 환자일수록 진짜 IUD가 크구나라는 거를 MRI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UD 측정 말고도 뇌 백질이 변성되는 걸 MRI로 확인을 하면 AD 치매임을 알 수 있는데요. 뇌 백질 변성의 원인은 탈수초화, 그러니까 절연체, 축석에 존재하는 절연체가 없어져서 신경 전달이 잘 안 일어나고 그럼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게 되는 그런 원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MRI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관찰했을 때 뇌백질에 염증이 생기거나 혈전 등으로 인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허혈성 변화를 의심할 수 있고 MRI 중에서도 T2 강조 영상 그리고 MRI T2 강조 영상에서 물 부위만을 억제한 플레어 영상에서 밝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두 영상에서 원래 백색질은 어둡게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오히려 이 두 영상에서 밝게 보이는 걸 확인을 하면 AD 치매임을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능적 신경 영상을 이용해서 AD 치매를 진단을 해볼 건데요. 기능적 신경 영상에는 스펙트, 팩트, 그다음에 DTI, MRS 이렇게 네 가지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펙트,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드리자면 간단하게 이 친구들은 감마선 방출 동위 원소를 인체 내에 주입을 하고 감마 카메라로 얘네가 방출하는 감마선을 찍어서 그 물질의 위치 농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뇌 위축이 아니라 기능적 신경 영상이기 때문에 뇌 혈류가 감소하거나 대사가 감소하는 거를 관찰하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혈류가 감소하고 대사가 감소하는 부위가 앞서 MRI로 AD 치매를 찍었을 때 뇌가 위축되는 부위와 겹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해마나 대회, 아까 전 싱글레이트 자이러스의 앞부분, 뒷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상과 핵 부위, 그리고 두정엽, 축두엽 이런 부위에서 어, 이상이 생기면 이는 AD 치매임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치매에 활용되는 페트의 예 한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F FDG 페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FDG는 포도당과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인체 친화적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넣으면 포도당처럼 세포내로 흡수는 되지만 포도당 대사를 해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점점 쌓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포도당이 많이 필요한 곳일수록 점점 더 FDG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 FDG에 18F라는 방사성 동위원소, 감마레이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서 인체 내에 넣으면 원래 이 물질이 농도가 많아야 되는 곳이 적으면 이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이 알츠하이머병일 수도 있겠구나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트 아스펙트가 실제적으로 AD 환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게 된다면 아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두정엽이나 측두엽 부분 그리고 뇌내 피질 부위가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적 신경 영상인 MRS를 통해서도 AD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물질이나 어느 조직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수소 원자라고 해도 화학적 구성 성분이 달라서 공명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신호 크기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물질과 어떤 조직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잠깐 해석을 해보자면 가로축에 있는 ppm은 한마디로 위에 써져 있는 뭐 NaA나 민스와 같은 물질들의 고유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NaA와 같은 경우는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컨트롤, 그러니까 정상에서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로 갈수록 점점 피크가 낮아지고 민스는 반대로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먼저 NAA는 신경 단위의 생존력과 기능의 지표로서 뇌가 손상될수록 값이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환자로 갈수록 값이 감소가 되는 것이고 민스와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피크가 높아지는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성 신경 영상인 DTI는 확산 텐서 영상인데요. 이것 또한 원리가 간단한데 물 분자와 같이 어떤 유체 속에서 입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무작위로 막 움직이게 되는데 그걸 브라운 운동 원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신경 섬유가 나뭇가지처럼 생겼을 텐데 그 섬유 쪽으로 물 분자가 확산될 때 그 물 분자의 방향과 속도를 자기장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DTI는 신경세포 단위까지도 진단이 가능하고 깊숙한 곳의 손상까지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DTI를 다룬 AD 진단에 관한 연구도 하나 있는데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매개 변수 두 가지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FA와 MD가 있는데 FA는 물의 확산, 앞에 보신 것처럼 물의 확산 방향을 뜻하고 MD는 물의 확산 속도를 뜻한다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실 안에 뇌척 수액은 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물의 확산 방향인 FA는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겠고 물만 있기 때문에 물의 확산 속도는 높기 때문에 MD 값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또한 정상 MCI AD 환자를 비교를 했고요. 연구 결과는 정상 환자와 정상이 아닌 환자 사이에서 유의한 기준값이 나타난 걸 알 수 있고 그 값은 제가 주황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자면 AD 환자일수록 FA 값은 낮고 MD 값은 높다. 즉
이 물질을 촬영한 부위는 참고로 해마와 싱글레이트 자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 FE가 낮다는 건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MD가 높다는 건 물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점점 물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해마와 뒤쪽 대상의 부분에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알츠하이머가 원인이 된 치매였고요. 나머지 이제 혈관성, 루이 소체, 전두축tuk성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혈관성 치매는 말 그대로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매입니다. 이 아래 사진은 그것의 MRI 영상이고, 뇌 백질에 있는 뇌세포가 손상돼서 하얗게 보이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능적 신경영상과 구조적 신경영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강조해서 볼 부분은 이 첫 번째 스펙트 패트가 MRI에서 앞서서 MRI에서 보이는 백색 병소와 일치된 부분에서 뇌혈류가 감소하거나 대사가 감소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집중해서 스펙트나 팩트, MRI를 촬영을 하면 혈관성 치매임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아래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이체 치매는 말 그대로 루이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치매인데요. 루이체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고 이게 신경세포 안에 쌓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AD 치매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AD 치매랑 DLB 치매를 비교하면서 신경영상기법을 통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적 신경영상기법인 MRI에서는 DLB가 루이체 치매인데, DLB에서는 AD보다 내측 축도엽, 즉 AD에서 뇌가 위축되는 주요 부위였던 내측 축도엽 구조물이 비교적 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MRI로 두 개의 치매를 구분할 수 있고, 오히려 DLB는 내측 축도엽 쪽이 아니라 후두엽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 봤을 때 어, 치매 매우 초기 단계에서도 미리 DLB에서는 AD보다 후두 쪽에서 당대사가 감소했고, 반대로 AD는 DLB보다 내측 축두엽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선조체나 시상에서의 당대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후두엽에 대한 선조체의 당대사 비율을 비교하면 이게 DLB인지 AD인지 구분해서 페트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두축tuk성 치매 FTD는 전두엽, 측두엽 기능이 저하되는 건데, 이 전두축두성 치매인 FTD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형 FTD, 그리고 의미장애를 뜻하는 SD, 그리고 진행성 실어증인 PA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별로 MRI랑 페트 스펙트를 관찰했을 때 어떤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두 번째 연구 결과가 더 세세하게 이 기준을 나눴기 때문에 두 번째 연구 결과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걸 보기 전에 먼저 이 유형별 증상을 알려드릴 건데요. 행동성 FTD는 성격이 변화하고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이고, SD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나타내고, PPA는 아까 PA의 앞에다 프라이머리라는 걸 붙인 것뿐인데 언어 표현이 어려워지고 문법 오류가 증가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위치냐보다는 MRI랑 페트 스펙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위들이 각각의 유형마다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PPA 같은 경우에는 MRI와 페트 스펙트 모두 좌측 전부 페리실비안이라는 측도와 전두를 구분해주는 부분에서 위축과 뇌혈류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이 FTD의 유형에 따라서도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FTD와 AD도 문제가 생기는 뇌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MRI 혹은 페트 스펙트로 그걸 구분하여 진단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처는 이렇게 되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상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받을 수 있다. 지금
AD에서의 DPI 페이지로 가고 싶습니다. 음,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키보드 왼쪽 포지션. 응? 안 돼. 그냥 요거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바로 뒤로. DTI. 네, 네. 잘 들었는지 궁금한데 FA가 0에 올수록 그리고 MD가 높게 나타날수록 정상이라고 하셨었고 제가 잘 들은 게 없나요? 아, 어, 제가 연구 결과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 결과 상에서는 정상일수록 FA가 1에 가깝고 MD가 낮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게 꼭 어느 부위에서나 꼭 그래야만, FA 값과 MD 값이 꼭 그래야만 정상이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관찰했던 부위인 해마와 여기 뒤쪽 대상의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정상이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AD 환자의 확률이 높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 해머와 뒤쪽 대상회에서는 FA가 높을수록 그리고 MD가 낮을수록 정상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네. 그 FA 그래프가 Y축 값이 근데 이게 0에서 1로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지표로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0.08부터 0.18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아마도 0에서 1로 보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아까 전에 한거 바이오리그 사이언스 있잖아요. 네. 그럼 뒤에서 못했던 거는 다 이제 도발이랑 MCI, AD 그러니까 점점 정상부터 치매까지 심해지는 세 단계로 갔는데 저런 거는 특이하게 AD 정신과 비정신과 이렇게 났다. 혹시 저 연구에서 저렇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아마도 제가 그 변화를 설명드렸던 뒤쪽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비정신과인 정상대조군 그리고 MCI가 추가되긴 했지만 그리고 AD 치매군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비슷한 의미로 정상 즉 비정신과 그리고 치매 이외의 정신적 질환을 가진 정신과 AD를 비교해서 한 거라서 어, 의미상으로 크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연구를 정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 논문에 이대로 나와 있어서 이대로 적은 거긴 하지만 엄청 큰 차이라고 인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음, 어, 제가 그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아마 서칭을 해보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이상부터 마치고요. 4시 35분인데
보시고 내고 50분부터 매표해서 다섯 번째 세션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